네, 김영입니다. 오늘 우리 형님을 뭐라고 저 호칭을 드려야 되나요? 이강석 국장. 이강석 국장? 네. 어떤 국장? 도청에 근무할 때 국장을 했으니까요. 아니 뭐 형님 뭐 국장만 하셔서 부시장도 하시고 뭐 원장도 하시고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번잡해서 그냥 요즘에 이제 퇴직한 그 선배나 후배를 공적에서 만나게 되면 가장 그 편안하고 그 적합한 호칭이 국장이더라고요. 뭐 그래요? 시에도 국장이 있고 도에도 있고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뭐 형님 워낙 호칭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냥 편한 대로 오늘 좀 이렇게 여러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일단 김혜영 박사의 세상만사 출연해 주신 우리 이강수 형님, 나 좀 호칭을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형님이라고 또 친근하기 때문에 제가 형님이라고 이렇게 호칭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형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 아주 간단한. 네. 안녕하세요. 저 이강석입니다. 그 경기도 화성 출생으로 이제 수원에서 지금 살고 있고요. 공무원 한 40년 이렇게 마친 후에 그냥 민간인으로 요즘에 그냥 간략히 뭐 일기 쓰고 또 수필 쓰는데 관심을 가지고 퇴직 후에 재미나게 살고 있습니다. 아이고, 일단 박수. 일단 감사하고요. 우리 형님이 워낙 제대로 이렇게 말씀 좀 나누다 보면 한 이틀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내공이 아주 출중한 분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저도 이제 공직자 생활을 했지만, 우리 형님에 비하면 저는 조족지열 정도고, 형님은 공직의 신화라고 이제 불리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제가 워밍업 차원에서 형님의 살아온 이력에 대해서 아주 빠르게, 간단하게 좀 이렇게, 이야기는 뭐 세부적인 건 이제 쭉 나오겠지만, 일단 간단하게 형님 좀, 설명을 좀 드리면, 화성시, 지금 화성시, 옛날에 화성군, 옛날에 화성군, 비봉면에서 태어나셔서 이제 공무원이 비봉에서 중학교까지 나오신 건가요? 비봉중학교. 그리고 수원의 명문 수성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야기는 그 후에 이제 또 다른 이제 얘기하실 때 하면 될 것 같고 공무원이 20살에 되셔가지고 그러니까 9급으로 시작해가지고 1급까지 하시고 그리고 경기도 테크노파크. 경기도 테크노파크 원장으로 2년 계셨죠? 2년 계시고 그리고 퇴직하셔가지고 현재는 화성시 옴부즈만이라고 그래야 돼요? 옴부즈맨이라고 민원상담 옴부즈만이라고 그래요? 민원상담. 옴부즈만으로 지금 이제 역할을 또 후배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또 글을 또 엄청 잘 쓰셔요. 글도 잘 쓰시고 기억력의 달인으로 이제 불리는데 거의 지금 공직에 있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 뭐 그다음에 공직 수행하면서 글을 쓰신 게 지금까지 이제 그걸 책으로 이렇게 내셨는데 거의 한 60권 가까이 이렇게 내신 분이에요. 뭐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아주 그 얘기를 조금 이제 풀어가다 보면 이제 다 알게 되실 건데 오늘 제가 어떻게 형님의 어마무시한 그런 이력을 간단하게 설명드린다는 게 사실은 어불성설인데 아무튼 요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하나하나 좀 형님이 이제 입이 지금 약간 굳으신 것 같아요. 차 한잔 드시고 서서히 좀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제 글짓기 대회를 이제 나가시고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상을 타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자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옛날 얘기지만 좀 일러주시죠 뭐. 초등학교 이제 1학년을 들어가서 학교를 처음 가보니까 정말로 이제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느낌이죠. 누구나 다 그러셨겠습니다만. 그래서 하는데 이제 그 당시에 원고지가 이론의 2장을 이제 이렇게 파는 시절이었어요. 이론의 2장? 이론의 2장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계란 하나가 뭐 10원, 뭐 8원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원고지를 사가지고 거기다 뭔가 이제 글짓기를 하는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썼는데 글쎄요, 뭐 다른 친구들도 잘 썼겠지만 저는 이제 그 어린 나이부터 좀 엉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고지다가 뭐 하여튼 그냥 상상의 글을 막 써서 내니까 그 당시에 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나 담당 선생님이 보시면 이 녀석은 좀 특별하게 쓴다 뭐 그런 생각을 했을 걸로 지금 생각이 들고, 또 이제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로는 네가 쓴 그 원고지 글을 보면 마치 옆에서 얘기하는 것 같다. 아주 그 리얼하게 그런 모습이 그 글로써 들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글을 잘 쓰는 사람인가? 뭐 이런 제 생각을 했었고, 근데 중학교에 들어가서 2학년 때쯤에는 국어 선생님이 담임도 하셨는데 갑자기 이제 급하다고 하시면서 이제 그 하숙집에 가서 어떤 물건을 찾아와라. 내 가방 속에 있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숙집에 찾아가서 얘기를 했지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방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 이렇게 원고지가 이렇게 뭉텅이로 있는 쪽에 우리 왜 9,000원에 1,000원 이렇게 묶어놓잖아요. 거스름 돈 빨리 주려고. 근데 그 앞에 그 제 원고지가 이렇게 원고지 덩어리에 이렇게 접혀 있을까요? 그래서 선생님이 내 걸 뽑았나? 선생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스스로 내가 뭐 잘 쓰나 이렇게 이제 착각에 빠졌던 것이고, 그게 이제 이어져 가지고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수원으로 사실 그 당시로서는 시골에서 거의 유학급이죠. 그렇죠. 예, 뭐 학교에서 이제 수원까지 나온다는 게 엄청난 시대였는데, 그때 이제 수원으로 나오게 되면서 고등학교에 그 당시 국어 선생님이 이제 그 문학 동아리를 지도하시면서 야생초라는 모임을 이제 만드신 거예요. 저 1학년 때. 중학교 때요? 고등학교 수원고등학교. 수원고등학교 때. 예, 그래서 그분이 유선 선생님. 유선 선생님. 그리고 이제 그 후에는 이어지신 분은 이학재 선생님이신데, 그 1학년 때 이제 2학년, 3학년 선배들하고 묶여서. 그러니까 중학교는 이제 비봉에서 졸업하시고 수원으로 유학 오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1학년 때부터 야생초라는 그러니까 문학 동아리에 들어간 거기 거예요.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말하자면 이제 그 아직 갈고 닦은 보석은 아니었지만 거기서 이제 이제 갈고 닦으면서 이제 유선 선생님 뵙고 이학철 선생님 만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빛이 슬슬 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 아니면 그게 이제 학교 선생님이나 선배들이 보기에는 시골에서 온 애가 뭐 이제 시골스럽게 썼겠죠. 글 뭐 시든 작품들이니까 그게 재밌었던가 봐요. 그래서 하여튼 많이 격려해 주셨고, 또 유선 선생님도 이제 밀어주셨는데, 그때 쓴 글이 이제 그 뒤가 74년도 1학년, 75학년도가 2학년쯤 되는 데인데, 그때 저 경일보 하나 있었잖아요. 지방 신문이. 물론 다른 신문도 그때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막 이게 실린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한 몇십 년이라는 게 제가 신문사에 찾아가서 그걸 보자래가지고 소고에 가서 찾았어요? 그걸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행복하게 간직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과정이 쭉 이어졌고요. 이제 마지막 어떤 전환점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경희대학교에 그 당시에는 학도호국단이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경희대학교 학도호국단에서 전국 고교생 100일장 대회를 열었는데 거기에 이제 또 그 3학년 대표로 이제 몇 명이 참여하게 됐고, 거기서 그냥 얼결에 쓴 그 수필이 4등을 받은 거예요. 이때 3등까지 갔으면 네. 그러면 이제 그 대학 국문과를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뭐 입학금만 뭐 장학금 아니면 뭐 또 더 큰 장학금이 있었겠지만, 일단 그 당시로서는 이제 대학 합격만이라도 큰 영광인데, 제가 이제 그 조병화 선생님이 그때 심사위원 하셨던 것 같은데 3등은 못하고 4등이 됐어요. 그래서 근데 장원, 차등, 참방이라는 걸 처음 알았고, 참방을 하셨어요. 제가 참방했어요. 그래서 이제 참방. 그 지금도 그때 받은 그 기념 그 상품으로 그 옥편이 하나 이제 지금도 잘 간직하고 있는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문예 쪽으로 가야 되나?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뭐 1학년 때부터 아예 뭐 대학을 간다면 국문과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문과로 준비해서 갔던 것이고, 그러나 이제 대학 전기, 그때는 전기 후기가 있으니까요.
전기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후기 준비하는 중에 동네 이장님이 이제 오신 거예요. 그 당시는 이런 공문서 종이가 마분지라고 아실까요? 예? 이 방송에 죄송하지만 말똥을 걸러서 만든 종이에요. 마분지. 그래서 마분지. 마분이에요. 똥분자 써가지고. 분이 쌀이 바뀐다 뭐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분지인데 그거는 이제 색깔이 그래서 그런지 그 약간 누르스름하지. 누르스름 회색으로 가는 그런 종인데 가끔 김처럼 구멍도 뚫리고 뭐 그런 거란 말이죠. 근데 그 공문에 이렇게 이제 가리방 또 아시나 몰라요. 가리방은 일본 말이에요. 근데 그 철필로 그 그물망 종이에 초를 입힌 것을 철판에 올려놓고 철필로 글씨를 쓰면 그게 구멍이 뚫려요. 이게 이제 우리 뭐 1919년 뭐 3.1운동 때도 아마 그렇게 했을 건데 그렇게 가리방이라는 걸 이제 해서 종이에 누르면 그 먹물이 밑에 묻어서 글씨가 새겨지는 건데 그런 공문을 가져오신 거예요. 그게 흔한 그 5급 공무원. 야, 너 그냥 뭐 나이 먹어서 할 거 없으면 그냥 5급 공무원이나 해라.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참고하실 것은 그 5급이라는 거는 지금의 5급이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5급 을류예요. 그래서 5급 을갑. 우리가 이제 남을 힘들게 하면 뭐 갑질한다 그러는데 을갑이 있어요. 그래서 5급 을은 지금의 옛날에 조금 도움을 드리면 옛날에 정일품, 종일품, 네. 그다음에 정이품, 종이품 이렇게 해서 품계가 쭉 그런 거 내려가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우리 옛날에 공무원들이 1급부터 9급까지 간 게 아니고 뭐 이제 갑을 해가지고 이제 만약에 1이면 뭐 1, 을 뭐 이렇게 있는 거지. 그다음에 5급이면 5급 뭐 5급이 갑이라면 6급은 을 이렇게 뭐 5급 그러니까 을 이렇게 나가는 거죠. 지금 말씀드리면 이제 관선 시절 군수 그러면 지금의 서기관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뭐 서기관이 시의 국장도 서기관이고 도처의 과장도 서기관입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제 군수님이 이제 서기관인데 그러면 그분은 이제 아마 3갑일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공무원 직제가 꽤 늘어나서 그렇긴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는 그 면사무소에 처음 들어가는 공무원 그러면 이제 5급 을류. 그래서 지금 9급인데 그냥 흔하게 너는 뭐 5급 공무원에도 들어가라. 이제 그런 말이 유행했던 시절이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조금만 잠깐 끊으면 좀 약간 재미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제가 약간씩 개입하는 거니까 좀 형님도 양해해 주시고 당연히 여러분들도 진행자 양해를 좀 말씀인 잘 들어야 바라겠습니다. 됩니다. 고등학교 그때 이제 경희대학교에서 100일장을 했잖아요. 100일장에서 4등이 아니고 3등을 했다. 3등을 해서 그러면 이제 경희대학교에 무슨 뭐 특채로 해가 국문과 뭐 이렇게 그걸로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갔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국문학과를 갔어. 그래서 졸업해가지고 이제 작가가 됐어. 그러면 이제 공무원 세계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저는 그 대목에서 늘 이제 현실주의자인데요. 나의 운명이려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 운명이겠죠. 뭐 대학 떨어진 것도 그렇고.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제가 워낙 아까가 화성 비봉면 자안리 그 산 이슬기에 아주 시골에서 태어났고 그러다 보니 세상 물정을 잘 모르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서울도 가봤고 그래서 이제 세상 물정을 몰랐는데 그렇게 시골에서만 살다가 만약에 이제 그 나이에 그 시절에 대학을 갔으면 무슨 생각을 살았을까 생각해 보면요 아마 이 데모에 집중하지 않았을까 제 성격으로 이게 성질머리가 사나워가지고 막 그냥 가서 뭐 이제 투쟁하고 싸우고 해서 이제 그게 운동권으로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저는 오늘도 이 시간까지 살면서도 나의 운명이 오늘이 이게 최선이고 그러나 이제 거기서 뭔가 좀 더 나아지는 그런 작은 발전을 도모한다 이런 생각이지 획기적으로 막 뒤집어서 그래서 뭐 퇴직하면서도 내가 왜 40년 공무원하면서 중간에 한 번이라도 사표를 낸다는 생각 안 해봤을까. 삶을 바꿔서 뭐 새로운 길로 간다는 생각, 뭐 사업이든 정치든 뭐 다른 장사꾼이든 왜 그런 생각 안 해봤을까 하는 것을 후회는 하긴 해요. 그러나 지금 또 이렇게 살아보니 이게 또 인생의 운명이고 이게 나한테는 최선이었다, 베스트였다. 뭐. 근데 그러신 것 같아요. 저기 만약에 제가 왜 여쭤봤냐면 학자로 가던
작가로 가던 그것보다는 형님의 성품상 제가 이제 다 결과론적 얘기지만 예. 형님이 이제 화성시 지금 화성시지만 옛날에 화성군에 이제 공무원을 처음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경기도에 오셔가지고 8급 때 오셨나요? 8급 때? 네, 9급 때. 9급 때? 네. 그 이제 8급 되시고 7급 되시고 6급 되시고 5급 되셔가지고 저 동두천시에 가서 동장도 하시고 하고. 다시 들어오셔가지고 과장하시고 국장하시고 그리고 오산시 부시장도 하시고 오산에 근무했습니다. 또 다시 들어가서 국장 하시다가 또 저기 남양주 부시장 또 진급해서 남양주 부시장도 하시고 또 들어오셨다가 또 뭐 여기저기 본부장도 하시고 국장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급으로 퇴직하시고 그리고 경기도 테크노파크 원장을 이제 하시면서 거의 한 39년? 42년. 42년. 거기까지 하면 42년. 네. 거기가 2년짜리예요? 3년짜리예요? 2년 1개월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공직에서만 순수한 공직에서는 39년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공무원 39년. 네, 39년.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공무원의 그 정말 최고 1급까지 이제 가신 거니까 정말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일반 지방직 공무원들이 돼가지고 우리 수원 같은 경우도 사무관 되고 잘 나가야 뭐 국장, 서기관으로 마무리하는데 1급까지 가신 거니까 정말 뭐 어마어마한 분이고. 근데 그 1급은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필요성이 네. 이제 그 조금 다른 얘기 좀 하면 우리 그 얼마 전까지는 네. 인구 10만 되는 데는 서기관 4급 부시장이었고요. 그다음에 50만이 안 되면 3급 부시장. 우리 수원시 같이 이제 130만 또 뭐 화성시 같이 이제 100만 이런 데는 이제 2급 부시장이 있지요. 그래서 제가 남양주도 이제 한 70만 가까이 되니까 거기도 2급 부시장이어서 제가 이제 2급으로 현직 근무를 한 것이고요. 그렇죠. 예, 우리 공무원이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 그 이제 한 1년 이상 그 직에 있을 경우에는 그 한직급을 명예로 올려주는 거여서 특별 승진이기 때문에 제가 1급으로는 그냥 훈장에는 1급이라고 나오는데 뭐 아니 1급이요 그것도. 월급을 타거나 뭐 네. 수당을 받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냥 발령장에만 그냥 그렇게 써 있는 아니 그래도 상징적인 거고 1급이지. 실제 공무원 근무는 이제 2급까지는 했다. 그거는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 사항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시장들이 지금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인구 10만이 안 돼도 행안부가 올려줘갖고 지금은 다 3급 이제 근무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공무원 조직이 바뀌어 있죠. 공무원 그 명예도 그렇게 되지만 군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군인들도 그 숨지거나 그러면 계급을 뭐 하나씩 올려주잖아요. 네, 추서한다고. 네. 근데 네, 그 계급으로 계속 가는 거지. 그렇죠. 그 뭐 옛날에 있었다고 그래서 그 계급으로.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참 뭐 그 송구스러운 마음이 자꾸 드는데 내가 한 바가 아니 꽃인데 약한 데서 제가 오죽하면 처음에 이제 훈장이 왔어요. 네. 그때 1년 만에 와요. 퇴직하고 1년 만에 1년 만에 왔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스캔을 해서 저도 자랑하고 싶잖아요. 솔직한 마음에. 그래서 이걸 뭐 이렇게 공개적인 뭐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이제 카페에 이렇게 올리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이렇게 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남들이 보면 꼭 그 자랑하는 것처럼 보여질까 싶어가지고 아니, 자랑스러운 거지. 그거를 이렇게 이제 가렸어. 네, 가려가지고 이제 한동안 이렇게 뭐 어디 훈장을 자랑할 때 있으면 그거 가린 거 그냥 남양주시가 이렇게 해서 했는데 자꾸 이제 언론이나 주변에서 자꾸 이렇게 띄워주시니까 마음속으로는 좋긴 좋은데 아직도 이 공무원 마음이 아직 어깨 남아 있어서 아니 형님은 저기 송구스럽죠. 모범이기 때문에 형님을 보고 배우는 후학들이 또 그다음에 후진 그 공직자들이 많잖아요. 아 저분처럼 저렇게 열심히 갈고 닦고 우리 시민들 국민들 위해서 애쓰면 저렇게 올라갈 수 있구나. 그걸 보여주신 거니까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되고. 네. 그 이제 국문학과를 안 갔기 때문에 그 작가를 안 가고 공직에 계셨기 때문에 그런 정직하고 성실한 그런 그 마음으로 평생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1급까지 갔다는 그런 신화적인 그런 공직자로서 남아 계신다라는 걸 제가 약간 부각시켜 드리려고. 네, 저야 뭐 그래도 네. 작가로 안 간 게 때문에 결국 작가로 안 나갔지만 결국 그 바탕에 갖고 계신 그런
뭐라 그래 재능 그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해가지고 지금 이제 좀 이따 말씀 나누겠지만 책을 거의 한 60권 가까이 지금 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진짜 꿈을 다 이루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공직 생활을 제대로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여하튼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따들어갔는데 그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그렇지 이제 아까 가리방 말씀해 주셨고 이제 학교가 그럼 학교에 왜 불합격한 이유가 뭐예요? 그때 당시에 뭐 시험을 잘못 보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시험은 잘 능력이 출중하신데 잘못 봤죠. 뭐 점수가 모자란 건 사실이고 그럼 뭐 대학 떨어진 거에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전기 떨어져서 후기 준비 중에 이제 공무원 그 시험을 이제 보겠다고 준비를 해서 이제 공무원 시험은 또 합격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합격한 것도 잊어버리고 이제 그 재수생이 됐죠. 그래서 서울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거 광화문 학원에 가서 이제 그 수강을 했는데 광화문 학원이 있어요. 그 재수 학원이. 근데 와 그 일타 강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천하의 학원 강사라니 이분들이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재밌구나. 그래가지고 아주 열심히 이제 그 3월, 4월, 뭐 5월 이렇게 이제 학원을 다녔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화성군에서 5급 분류 합격한 거고 발령이 난 거죠. 네, 제가 5월 16일자입니다. 1977년 5월 16일자에 이제 아까 그 우리 박사님이 20살이라고 했었는데 19살이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한 그 해니까 19살에 이제 5월 16일 날 공무원을 들어와서 비봉면에 근무를 하게 됐고 거기서 이제 근무하고 다시 또 화성 8탄면에 가서 근무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80년 그 우리 이제 그 격동의 역사 속에서 이제 근무하던 중에 그 기회가 오게 되죠. 왜냐하면 그 집에서 8탄면 사무소는 사실 좀 교통이 어렵죠. 지금도 어렵겠지만 그때는 승용차도 없고 또 오토바이도 쉽지 않고 뭐 월급이 그때 초봉이 한 달에 5만 원 받던 시절이니까요. 그래가지고 다니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빙빙 차를 3번씩 갈아타고 갈 정도로 8탄면이 좀 약간 오지마을이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힘드니까 그러면 경기도청에 가서 근무하면 여기 저희 시골에서 그냥 버스 타고 쭉 가면 수원 그 세무서 앞에 내리면 도청 올라가는 길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기회가 온 거예요. 시험 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이번에는 이제 마분지는 아닐 테죠. 그 이제 갱지로다가 이제 문서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8탄면에 근무하는데 도청 가는 시험을 볼 사람은 봐라. 근데 제가 이제 유일한 그 적격자래요. 조건이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독 저만 이제 그 응시원서를 내 가지고 그 경기도청에 가서 이제 시험을 보고 갔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공무원 경력에 비봉면 8탄면이고 경기도청이에요. 화성구청 근무가 없어요. 대부분 우리 이제 돛단이나 이런 데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은 대부분 이제 읍면동에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시청이나 군청에 들어왔다가 그다음에 이제 도청에 와서 근무하고 또 그중에 일부는 이제 뭐 행안부나 청와대까지 가신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만 제 경우에는 이제 그냥 경기도청에 이제 9급 때 그냥 오게 돼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근무를 다시 시작한 게 아주 그 속에 이제 에피소드 많은데 그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좀 기회 되면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공무원을 하게 됐던 것이죠. 우리 수원에도 그 전직 시험이라고 그러잖아요. 전직 시험을 봐요. 네.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이제 도에서 내려오면 각 31개 시군에서 이제 시험 보는데 9급 때는 잘 안 보고 요즘에는 8급 때. 8급. 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7급도 봤어요. 예, 7급.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제동 걸었어요. 7급은 일꾼인데. 네,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수원에도 이제 인적 자원으로서 고급 인적 자원이 돼가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잘 키워놓은 거를 이제 자원을 가지가 데려가 버리니까 뽑아가니까 그거 내가 불만 삼아가지고 그러시죠. 경기도에 이제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능한 그러면 8급 때 그냥 뽑아가고 더 이상 올라가는 사람 하지 마라 그랬는데 또 돌이켜 보면 경기도 차원에서는 뭐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또 여기서는 못 올라가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또 섭섭하대. 아깝죠. 네, 그래서 또 나중에 여기 내부에서도 그러면 자기들은 뭐냐, 자기들도
자기랑 비슷하게 공무원 기회를 줘야 시작한 되는데, 사람들은 경기도로 일찌감치 간 친구들은 진급이 상대적으로 빠르고 이제 여기 시나 구에 있는 친구들은 계속 이제 늦어지니까 정체가 많으니까. 그게 개인으로 보면 예. 그 7급이든 뭐 6급까지는 모르겠는데 7급까지는 그래도 젊은 나이고 뭐 가서 이렇게 적응하면서 새롭게 일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니까 좋긴 한데 좀 전에 박사님 말씀대로 이제 수원시나 화성시나 뭐 그 용인시나 이제 7급까지 나름 키워서 우리 시에 특화되고 적응된 인물인데 네. 이걸 쑥 빼가면 본인으로서는 발전적 기회를 얻으니까 좋은데 네. 시로서는 큰 인재를 잃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문제 제기해서 그렇죠. 막았다가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서도 9급도 이제 뽑아요. 그래서 네. 9급도 뽑고 8급도 뽑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또 내부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가고 싶다. 그렇죠. 7급 때.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또 무조건 막는 것도 이게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행정의 그래서 발전을 위해서는요. 네. 정말로 시군청에서 7급 고참이 됐다 하더라도 도에서 다시 근무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사람한테도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이 만약에 뭐 사무관이 됐을 때 다시 또 용인시나 그렇죠. 수원시 네. 와서 근무할 때 교환 근무가 가능하다면 효율성은 있다. 근데 당장은 이제 아깝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약간의 절충을 해서 그 숫자를 좀 줄여서 그러면 하자. 그래서 또 지금은 또 일부 시험을 봐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예 그냥 도TO를 별도로 뽑는 경우도 있고 네,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는 제 생각에는 지방자치나 지방행정 발전을 위해서는 네. 이게 지금 약간의 교류가 필요하다는 네,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공감이 네,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수원시 차원에서만 보면 이제 그런 억울함이 있었는데 또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또 그렇지 않다는 그렇습니다. 면도 보여서 예. 그 약간의 절충을 해서 절충을 하시죠. 경기도에서 일부 뽑고 이제 수원 각 자치단체에서도 일부 뽑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우리 이 프로를 보는 또 공직자 후배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분들 이제 보시면 약간 참고하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무래도 경기도로 가면 진급이 좀 빠르고 자리가 많죠. 자리가 기회가 많아요. 있고 그다음에 또 고위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기 능력이 좀 된다면 고위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리고 도청에 근무를 해본 경험에서 말씀드리면 네. 그냥 뭐 웬만한 제가 가서 있어도 31개 시군, 한때는 뭐 36개 시군, 강화홍진 포함해서 뭐 평택, 그 송탄, 뭐 미금 포함하면 36개 시군이 있던 시절에는 뭐 그 31개도 마찬가지지만 무수히 많은 공무원들과 교류를 하거든요, 업무적으로. 그러면 그냥 같이 근무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실력이 올라가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남의 경험이 나의 또 참고 자료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책에 대한 이제 공직 생활을 39년 하시고 테크노파크에서 이제 2년 계시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이런저런 이제 경력을 통해서 쌓였던 그런 어마무시한 내공을 이제 글로 책으로 이제 많이 담으셨는데 처음에 내신 게 공무원의 길 참화고도라는 책이죠? 네, 이거 가져왔습니다. 예, 제가 이거 자랑하려고 갖고 왔는데 이게 두께도 엄청납니다. 네, 이거 꽤 두껍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마치 뭐 나이는 얼마 안 먹었을 때지만 뭐 자서전 같은 느낌으로 같은 인생을 담았어요. 그래서 이거 2017년도 된 거? 이제 날짜를 봐야 되겠습니다. 어디 갔을까요? 여기 써 있잖아요. 2017년. 네, 2017년 6월.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기억부터 해서 그 최근에 이제 퇴직하기까지 있었던 모든 얘기를 담으려니까 네. 출판사에 이걸 원고를 냈더니 그 이제 우리 그 초중 동창생이 이제 서울에서 출판사를 해가지고 원고를 맡겼어요. 그랬더니 제대로 편집해서 하려면은 2권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기 출판 경험에 비추어 1권, 2권으로는 다 성공 사례보다는 실패 사례가 많다. 책이 막 따로따로 누기 때문에 또 보관하는 분도 불편하다. 그래서 이제 한 권으로 내대 그러면 활자를 압축하자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글씨가 이제 오밀조밀하게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하여튼 다양하게 심어놨는데 많은 분들이 보고 네 인생을 담은 것 같다. 근데 이제 그러면 제목이 왜 참화고도냐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그 뭐 모든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참화고도라는 게 중국에 굉장히 그 절벽 틈새를 이렇게 곡괭이로 찧어서 거기다 이제 길을 낸 거잖아요. 근데 그 아래쪽 강물은 보통 평균 한 200m, 300m 이렇게 벼랑 끝에 있는 거잖아요. 거기 뭐
말이나 뭐 당락이나 해서 이제 차와 말이지만 거기에는 이제 차도 있고 소금도 있고 귀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싣고 이제 뭐 한 보름 한 달을 가서 다시 이렇게 곡물로 교환하고 하는 길인데, 그게 이제 우리가 40년 공무원 할 때 차 먹어도 같은 길이다, 힘든 길이다, 편안한 길은 없다. 뭐 5년이 지나면 또 힘들고 한데, 다만 여기서 실수로 미끄러지면 저 안에 강물에 빠져 익사하는 게 아니라 떨어지다가 바위에 머리 부딪혀 죽는다. 그래서 공무원의 길은 참마고도와 같다. 뭐 그런 뜻으로 이제 적었더니, 설명을 해드리니까 이제 많은 선배님들이 공감을 하시고, 그래 너나 내나 참 참마고도의 길을 걸어왔고, 우리 박사님도 참마고도의 길을 걸어오신 거고 그래서 이제 제목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아이고, 아주 내용이 여기 눈에 딱 들어오게 하는데요. 부지런한 동장, 게으른 부시장, 네. 다산 정약용, 하피척, 목민신서. 그게 이제 좀 자랑하고 싶은 건데요. 예. 동장은 직접 행정이 그 시민에게 접점에 있는 분이잖아요. 동사무소는. 네. 그래서 동장이 잘하면 시장이 잘해 보이는 거고, 동장이 못하면 시장이 욕을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장은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부시장을 해보니까 부시장이 부지런하면 공무원이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부시장은 게을러야 돼요. 그러니까 게으르다는 것은 그냥 그 뭐 정말로 게으르다는 뜻보다는 그냥 봐도 못 본 척,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지. 자꾸 이제 이 중간 책임자, 이제 시청으로 말하면 그 뭐 시장이 계시면 그 다음에 부시장, 그 다음에 이제 뭐 국장, 실장이 있는 것이고, 뭐 일부시는 뭐 부시장이 2분 계십니다만, 그게 이제 보루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부시장이라는 자리는 특히 지방자치 시대에는 이 시장님이 이제 행정가도 있지만 행정가 아닌 분도 계시다면, 정치인도, 그러면 이게 행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고 일을 시키거나 어떤 좀 과도한 추진을 하고자 할 때 그 완충 역할을 해주는 역할이 그 부시장 거기서 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실국 간부들이 시장한테 아니듬다라고 할 때 괜히 여기서 내가 평생 근무해야 되는데 저 양반이 또 재선된 8년이고 그러니까 눈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하는데 대신에 그럼 부시장한테 가서, 왜냐면 부시장은 해봐야 1년 일했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부시장한테 이걸 안 된다는 거를 좀 시장님한테 얘기해달라. 그러면 시장한테 이제 부시장이 욕을 먹더라도, 시장님 그것은 안 되겠습니다. 우리 왜 사극에 나오잖아요. 전하 아니 되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니 되옵니다. 뭐 그 뭐지 역사 적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손가락을 잘라도 왼손으로 썼다며요. 그 사초를 쓰는 사람들 뭐 있잖아요. 그처럼 부시장의 역할이 게을러야지, 부시장이 앞서가지고 시장이 지셨다고 그냥 방방 앞에서 떠버리면 안 되겠다. 그렇죠. 그런 취지죠. 네네. 여기 보니까 사무관 대기라고 돼 있거든요. 9876 해서 사무관 대기 오고. 요건 좀 책을 좀 많이 팔아먹어 보려고. 아니 이거 진짜로 5급 사무관을 지금 이제 우리 후배 공무원들 보면 요 책을 한번 꼭 보세요. 근데 이게 시중에는 거의 이제 그 절판됐어요. 아, 그래요? 1판 내고 그냥 스톱돼가지고 그런가요? 시중에는 없고요. 혹시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의해 오시면 제가 PDF 파일을 보내드립니다. 카톡으로. 그 밑에다가 저 하나 적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제 핸드폰 올려서 전화번호. 좋습니다. 그래서 전화 주시면 제가 그 파일을 보실 수 있게. 이거 보시면 아마 큰 지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 책 선전이 돼가지고요. 아니요, 책 선전하면 좋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덕분에. 또 홍보 이야기는 이제 그 홍보관으로 계실 텐가요? 이게 이제 제가 공보과장도 했고요. 홍보과장. 그다음에 88년에 그 7급 때 그 공보실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는 특별하게도 이제 88년도라는 해는 88 올림픽도 있었지만 굉장히 우리나라의 모든 그 정치 행정이 변화된 시절이죠. 그래서 이제 작가 여담으로 그 옛날 얘기하네, 쌍팔년도 얘기하네 할 때 요즘 젊은이들한테 물어보면 그 쌍팔년도가 언제인지 아는가 물어보면 그 88 올림픽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옛날 어르신들 쌍팔년도는 이게 1988년 이전부터 있었던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단기 4288. 네. 그래서 2333을 더하면 이게 단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게 1955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5에 33하면 88이 나오죠. 그래서 단기 4788년인데, 요거는 이제 서기 1988년도에 7급으로 이제 공보실에 가서 근무했고요. 그 해에는 그 경인일보 하나만 있었어요, 지방지는. 그리고 이제 여기 우리 박사님 사무실 여기 맞은편에 있는 경기일보, 그 다음에 인천에 본사가 있는 기호일보,
그리고 인천일보 이렇게 3개지가 88년에 창간이 됐고 그 후에 이제 경기신문 등이 이제 추가 창간이 되면서 이제 언론이 활성화된 것이고요. 그때 이제 7급으로 공보실에 가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많은 그 공무원과 공보실과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때 좀 젊은 나이였으니까 느낌이 많아가지고 그때마다 이제 그 안타까웠거나 보람됐던 일들을 이렇게 일기 형식으로 적어놨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99년도에 이제 동천 동장을 마치고 와서 5급으로 공보실 홍보팀장을 4년 그리고 연이어서 이제 언론 담당 3년에서 7년간 근무를 했는데 그때 있었던 이야기를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컬럼 형식이랄까 뭐 이렇게 딱딱딱 짧게 끊어가지고 글을 올려서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주에는 아까 말씀하신 이제 동장 잘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부시장 어떻게 하는 건지를 이제 제가 적어놓은 거죠. 이 부분도 뭐 공직 후배들이 보시면 아주 유용한 그런 그 길잡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부록으로 이제 같이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경기도청 대변인실에서 138개월을 계셨고 11년 반. 네. 공직에서 기자, 공무원, 뭐 공감하기, 공보, 홍보, 광고 뭐 한번 보시면 굉장히 그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료로 손색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 어마어마한데 요 두 권을 이제 출간하는데 좀 돈이 좀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돈이 이제 돈이 들어가서 네. 그 외에도 제가 썼던 글들을 이제 이렇게 파일로 이게 저장을 했어요. 싸이월드에도 저장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그 플로피 디스켓 그 동그란 구멍 뚫린 판때기 이렇게 부채질하는 거에도 저장하고 하여튼 이게 USB로 해서 이제 이 자료들이 아슬아슬하게 저장이 되어 왔는데 이제 다음 카페나 네이버 카페에 저장이 되고 요즘엔 뭐 저장 기능이 좋아졌습니다만 이게 이렇게 쌓아만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이게 아주 귀인을 만났어요. 우리 김영 박사님 만난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이제 박사님 제가 이제 아마 그때 제가 이 홍보 이야기는 하나 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걸 드리면서 네 이거 말고도 지금 써놓은 건 많은데요. 그냥 뭐 이게 출간비가 쏠찬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냥 지금은 그냥 파일만 가지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길이 있다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박사님이 이미 그 북크크를 통해서 출간한 책을 하나 주시면서 이제 이런 거다. 북크크에다 한 3-4권 냈죠. 예, 그래서 그 책을 샘플로 보고 바로 이제 회원 가입해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열정적으로 이제 그간의 이 마음속에 담겨 있던 열정을 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게 보통 한쪽이 한 250쪽 정도면 적당한 사이즈잖아요. 이건 264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동안에 제가 모았던 글들을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막 열정이 붙으니까요. 밤을 새우더라고요. 한 달에 두 권씩 내신 거죠? 한 달에 뭐 2권, 3권도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미 이제 원고는 있고 쫙 펼쳐서 이제 처음에는 또 이게 목차를 쓰느냐고 힘들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이거 192개까지 목차 쓰는 일도 보통이 아닌데 힘드니까 이제 여기다가 페이지를 안 쓰는 거야. 왜냐하면 그냥 페이지 다 있는데? 있나요? 요거는 그래도 옛날 버전이라 있고요. 요 근자에는 목차를 안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북북구에 들어가면 목차를 쓰는 그 입력하는 란이 있어요. 그래서 목차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본인 소개 그냥 공무원 퇴직 이강석입니다. 간략하게 넣고 그냥 빨리 이제 올려서 승인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올리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권 한 권 들어가서 뭐 이게 갑자기 뭐 10건이 넘어가니까 뭐 만세간의 법칙처럼 10건이 넘어가니까 왠지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익숙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무수히 많은 자료들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어느 때는 드디어 그러면 이번에는 이 새로운 그 컬러로 가보자. 그래서 이제 신문사별로 기고문을 분류해가지고 이제 여기 쭉 제 리스트에는 뭐 경일보 기고문, 기호일보, 인천일보 기고문 이렇게 묶어서 그다음에 중부일보 따로, 경기신문 따로, 그다음에 경기일보 따로 해가지고 그게 이제 단행본 한 권으로 나오는 거예요. 양이 얼마나 많길래 그동안에 이제 도청 계장으로 근무할 때, 사무관 근무할 때 그 기고문을 제가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건 야사인데 제 것만 쓴 게 아니라 우리 부서에 어떤 업무하는 부서 있으면 그 부서의 계장님이나 뭐 과장님 이름으로 제가 이제 글을 써가지고 갖다 드려요.
그러면 저 선배님 이름으로 이렇게 내고자 하는데 한번 보시죠. 좋아하지 뭐. 네, 좋아하시죠. 사진만 내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검토 받으면 이 사람은 뭐 우리 기장이 썼는데 내가 뭐 할 말 있나 그냥 해주면 고맙지. 그래가지고 이제 글을 받아가지고 사진하고 해서 신문사에 보내면 이제 그게 한 일주일 후에 이렇게 이제 난단 말이죠. 그러면 또 그걸 쫙 스크랩해가지고 그걸 들고 와서 또 이거 뭐 계장님 과장님 났습니다.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 아마 그분은 일생에 신문에 자기 글 쓴 건 그게 하나일 수도 있고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직업이니까. 이런 분들 덕분에 수많은 공직자들이 거저 먹는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거절하신 분이 몇 있어요. 지금 내가 이름 대면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되면 안 되잖아요. 이름 대지 마세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 거는 제게 아닌 거잖아요. 제가 그분한테 이름으로 써놓고 내 거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거는 빼고 제 이름으로 쓴 것만 이제 모아다 보니까 이게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뭐 한자로 했는데 금의야행 조사모사라고 썼고 여기 이제 안쪽에 이게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요 한자로 써주셨는데 이분이 이제 경기도청의 임동빈 선배님이시라고 아주 그 일도 잘하시고 글씨도 잘 쓰신 분이에요. 한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한테 이걸 받은 거지 제가 쫓아가서 써주세요. 나 이거 책 내야 됩니다. 그랬더니 내주시더라고. 근데 안타깝게도 이분이 이거 써주시고 한 3개월이나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국전심사위원이 됐다고요. 이건 경기도의 자랑이고 경기도청의 명예인데 그 심사를 한 뭐 몇 주 앞두고 이제 이렇게 후배들하고 이렇게 글씨 쓰시고 퇴근하셨는데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국전심사위원을 못 하시고 돌아가서 안타까운데 아주 유명하시고 훌륭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쭉쭉 내게 됐고 이게 이제 이어지다 보니까 아까 이제 60여 권까지는 못 갔고 제가 지금 56권을 냈어요. 그래서 56권은 이제 제목을 감히 이제 또 건방져져가지고 정치를 참견하고 싶은 뭐 사람 이렇게 썼거든요. 왜냐하면 하셔야지. 제가 최근에 우리 이제 김혜영 박사님의 그 유튜브나 글을 보다가 뭐냐 제가 공무원 둘 다 같이 공무원인데도 공무원이 느끼기에도 저 양반이 공무원의 신분이 저렇게 말해도 되나 할 정도로 서늘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들어보니까 괜찮은 거야 또. 그래서 나도 그럼 괜찮을까? 왜냐면 저는 이제 퇴직한 지가 지금 7년 차가 넘었으니까 나는 이제 어깨에 공무원은 내려놓자. 공무원은 버리고 그냥 민간으로 돌아가자.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정치에 대한 얘기를 제가 또 감히 이제 조금만큼 쓰기 시작해가지고 제목조차 이제 그렇게 하긴 했습니다만 그냥 평생 공무원이라 크게는 못할 것 같고. 근데 다만 여기서 하나 좀 번외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무원과 골퍼가 성공하는 길은 뭐냐? 어깨에 힘을 빼라 뭐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골프에서 어깨에 힘 들어가면 공이 빗나가고 공직자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그 조직에서 제대로 일하지 못한다. 후배들도 제대로 못하고 또 그 시민들도 공감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어깨에 힘을 빼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이런 정치적 얘기는 가급적 안 하는 쪽으로 갈 것 같고 이제 수필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열심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 잡기는 그 50권을 넘었으면서 그래도 60권을 써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갑자기 55권에서 56권으로 넘었으니까 4권이면은 6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나이 70이 되려면 한 또 좀 몇 년 남았으니 그러면 그래도 기분 좋게 70세에 인생 70 고래희라는데 그러면 70권을 채워서 70에 고위원을 출판 기념으로 열자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 책 나왔을 때 그 아까 그 홍보 이야기 이거 나왔을 때 그 코로나가 그때 아주 심했을 때예요. 그래서 사람들 못 모이고 그래가지고 마스크 쓰고 동네 서점을 빌려 사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이제 잠깐 들어가서 우리 가족 출판 기념회를 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애들이 이제 남매 쌍둥이인데 집사람하고 넷이 가가지고 프랑카드 새겨서 아주 전국 최초민이 4인 가족 출판 기념회를 열어서 이걸 또 인터넷 신문에다가 이렇게 풀어가지고 기사도 내보내고 뭐 그랬던 대단하셔. 일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형님하고 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형님은 이제 42년을 하시고 훈장도 받으시고 저는 27년밖에 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유롭게 뭐 이런저런 얘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훈장도 못 받았어. 30년이 안 돼가지고 30년이 지나야 표창 받으셨겠네요. 표창만 받고 전 표창도 못 받았어요. 표창도 과거에 그냥 있을 때 받고 이미 받으셨으면 이미 받았기 때문에 받을 게 없었고 30년이 안 돼서 훈장도 못 받고
그래서 자유롭게 이제 저는 세상 만사 뭐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형님은 이제 저보다 벌써 한 15년을 더 하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굳었어요. 네. 생각과 혀가 굳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공무원 쪽으로 굳어 있죠. 아직도 이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있어요. 정치적인 이야기 이런 거 하게 다 하려다 보면 자꾸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되나 이런 이렇게. 사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공직생활 27년 했지만 사실은 노동운동 한 20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실제로 뭐 형님처럼 막 거기 매진하고 현장에서 매진하고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뭐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케이스였다. 지금까지 말씀 이렇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공직자로서 후배들은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글쓰기를 아무리 그래도 글을 쓰기 싫어하는 사람한테 글 쓰라 그러면 아주 무지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형님은 태생이 그냥 느낀 건데 그냥 쓰시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 적자 생존. 적자 생존이라는 말이 이제 적어야 산다. 네. 네, 그거를 되게 하여튼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타고나신 건지 아니면 적자 생존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이 기량이 늘어난 건지. 그런 것 같아요. 후자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뭐 이렇게 어떤 재능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그냥 열심히 썼고 일기도 열심히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카페를 일찌감치 만들어서 네. 그냥 하루를 정리하면서 쓰고 지금도 이제 아까 뭐 그 소개를 이제 좀 지금쯤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그 집사람하고 쌍둥이 키우면서 쓴 육아일기인데 네. 이거를 이제 집사람이 쓰는 거를 도와주고 저도 이제 같이 적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 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뭐 대학교, 군대, 아들 군대까지 다 이제 해서 이게 지금 한 30년 넘게 이제 육아일기를 쓰고 있는데 그런 일기를 쓴다는 것도 굉장히 이제 글쓰기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몇몇 그 글쓰기에 대한 강의 책이나 어떤 또 강의도 들어보면 같은 표현도 좀 이렇게 달리하는 노력을 해봐라.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한시 쓴 족자에 이렇게 보다 보시면 같은 하늘 천자가 두 번 들어가는 거는 가급적 작가가 피한다며요. 우리 천자문은 똑같은 글자가 없잖아요. 동어 반복하는 걸 좀. 네, 그 동원 안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같은 한자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 필체를 달리해야지. 그걸 이제 정자로 쓰고 뭐 흘려 쓰거나 이렇게 해서 다르게 한다 그런 걸 제가 어디서 들은 거예요. 그건 뭐 기본으로 다. 네, 기본인데 저는 이제 뭐 이렇게 글쓰기를 공식적인 어떤 그 과정으로 배운 바가 없어서 그랬는데 우연히 그걸 보면서 표현을 밥 먹었다, 식사했다, 뭐 맛있게 먹었다 이런 표현을 좀 이렇게 돌려보자 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 글쓰기에서 조금 제가 관심을 갖게 됐고 이왕이면 이제 상대편이 봤을 때 좀 기분 좋게 이렇게 쓰는 노력 방법이 뭘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자꾸 이제 쓰다 보니 그게 좀 그 익숙해진 것 같긴 해요. 근데 요즘에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초등학교 선생님이 네가 쓴 글을 보면 옆에서 얘기하는 것 같다는 말씀을 제가 듣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쓰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직업적으로는 이 공보실에 근무하게 되면 그 기사를 써야 되잖아요. 보도자료 언론에 풀리는 거. 그거 쓸 때도 항상 그래도 고민이 되고. 그거 그걸 많이 써보니까. 기자들이 글 쓰는 걸 제일 싫어하잖아요. 기자들이 싫어하죠. 기자들이 예. 글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글 쓰기 싫어하는 사람이 기자들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역설이긴 하지만. 그렇긴 한가 봐요. 근데 우리 형님은 그것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냥 당연히 써야 돼. 그리고 그냥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 사실 쉽지 않은데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게 그게 이제 대단하고. 하여튼 제가 자꾸 이제 그 기사를 쓰는 것도 그랬고 일기를 쓰는 것도 그렇고 해서 이제 그런 글들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습관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에피소드가 공무원 하다 보니 이제 지방연수원 의무부 소속의 장기 연수를 이제 1년씩 갑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10개월 정도 이제 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때 가서 보면 일주일에 한 뭐 3-4번 그 명강의를 듣게 되지요. 우리나라 뭐 유명하신 분들 뭐 국무총리급, 장관급, 교수, 총장 뭐 또 뭐 오지 여행가, 커피 전문가 뭐 수도 없는 많은 분들이 가긴 하시는데 그거를 이제 열심히 받아 적은 거예요. 한 번은 2007년에 열심히 받아 적었는데 그걸 교육 끝날 무렵에 이제 이걸 다시 다 워딩을 해서 자료집으로 인쇄해 갖고 이제 교육 동기들한테 나눠준 게 있었고 한 번 더 2012년에도 교육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한번 그 2007년 경험이 있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갔는데 갔더니 또 마침 거기는 그 연수원이 좀 발전해가지고 노트북을 빌려주더라고요. 그게 뭐 다른 교육생들은 뭐 그거 안 쓰는데 저만 이제 열심히 가방 메고 다니면서
시간에 그냥 강사님이 이렇게 시작하시면 내가 무슨 경찰도 아닌데 조소받듯이 그냥 딱 그냥 네? 손 올리고 말씀해 보시오. 나는 좋겠어. 왜냐면 이게 제가 좀 잘 쳐요. 학원을 다녔거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들으면서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사진 찍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자료집을 냈어요. 그래서 강의 그게 시간에 받아 적은 이야기라는 거죠, 그게? 들은 이야기는 2007년에 이제 했던 들어서 펜으로 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바뀌었나요? 그러니까 받아 적은 이야기가 있고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들은 이야기는 먼저 거고 받아 적은은 아까 노트북으로 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했더니 그때 그 연수원이라는 게 이제 행안부 소속의 기관인데 장관한테 뭐 보고할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보고거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1년 교육생이 정신 나간 놈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강사님 강의를 다 봐서 적어서 이걸 책으로 냈습니다. 장관님 뭐 이런 정말 교육생이 대단한 있습니다. 거죠, 정말. 정신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 PDF 파일이 그 연수원 홈페이지에 올랐었어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거 아무나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집에 이제 한 권 가지고 있는데 자랑스럽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제 습관성으로 이렇게 적는 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지금도 어디 뭐 세미나 가거나 상공회의소에 무슨 강의 같은 거 들어가거든요. 가면 가서 이제 열심히 적어가지고 그 주최 측에다 보내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형님이 58년 개띠거든요. 예. 그럼 이제 좀 있으면 우리 나이 거의 70이 돼가는데 70. 아니 열정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계속 갈 수가 있냐? 저는 벌써부터 저는 글쓰기 싫어가지고 막 겨우겨우 그냥 어쩌서 쓰고 그러는데 형님의 열정은 정말 대단하신 아니 근데 것 우리 같아요. 박사님 글은 이제 전문가이고 또 한학 쪽이고 그게 함장 가는 게 힘든 과정이라고 저는 뭐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냥 주신 책을 봐도 그건 알겠어요. 여긴 뭐 다 한자 투성이에다가 뭐 말도 굉장히 철학적인 말씀이니까. 그런데 저는 그냥 이렇게 일상에 옆에 그냥 저게 구름이 지나가고 저기 산자락에 나무가 아름답고 은행나무 이파리가 떨어지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힘들진 않아요. 형님, 잊어먹기 전에 아까 점심 먹을 때 그 시 쓴 거 있잖아요. 네네. 아니 그 시상이 떠올라가지고 재빨리 썼다고 그랬잖아. 그 시. 뭐 그거를 동탄 뭐. 예. 그 얘기 잠깐 해주죠. 왜냐면 잊어버릴 것 같아서. 예, 그 어마어마한 이게 시적 어떤 딱 시상이 떠오르면 바로 쓰는. 살면서 그렇게 그 시상이 확 머리에 박힌 것은 흔치 않은 기회다 싶어가지고 제가 차를 운전하다가 종이를 집어가지고 이렇게 몇 자 이렇게 내가 요즘에 이제 나이 먹어서 그런 게 잊어버리더라고요. 이제 적었어요. 그리고 와서 다시 정리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세상의 모든 남편, 모든 아버지, 모든 어머니에게 해당이 되는 거여서 혹시 다른 분들도 저하고 뭐 나이가 비슷한 분이든 누구든 간에 한번 참고를 해서 마음에 한번 가져보세요. 이거는 제가 다 무료로 드릴게요. 그 동탄을 향해서 제가 운전하고 가는데 옆에 집사람 타고 뒤에 이제 딸아들 쌍둥이, 딸을 먼저 낳았어요. 쌍둥이인데 딸아들이라 그래야지 집에 가서 아들 딸 그러면 딸이 화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고 있는데 저 앞에 그 동탄 1지구 그 아파트가 구름처럼 그냥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마치 동해바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 같잖아요. 그 아파트의 그 모습이 운무 같잖아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다가 저거 한 칸에 20억씩 하면 얼마일까? 우리나라 예산보다 많겠다. 뭐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거 내 건 아니고 또 다 가질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차 안에 옆에는 이쁜 마누라가 타고 있고요. 이 유튜브를 집사람이 볼 거거든. 마누라가 타고 있고 뒤에는 또 아주 또랑또랑 우리 또 딸아들이 타고 있어요. 걔네들은 스마트폰만 보고 있어 지금. 경치도 안 봐. 차 운전해도. 요즘엔 다 이제 개인 차가 있어. 지들 차 타고 다니니까 뭐 같이 탈 일도 없지만. 그게 달려가는데 야, 저 아파트가 한 채에 20억씩이면 저게 20층 뭐 하여튼 계산해 봤어. 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이 차 안에 있는 마누라와 자녀들은 우리 가족이잖아요. 저 수천 수만 채 아파트하고 여기를 바꿀 수가 없다는 거지. 그게 딱 떠오르는 거야 머릿속에. 이걸 시를 써야겠다. 그래가지고 이걸 적어서 정리해가지고 우리 이제 가족은 단톡방이 있어요. 4명이 들어 단톡방이 있어서 이제 가끔 뭐 이렇게 공유를 하는데 보냈어요. 근데 문제는 그냥 그런 그 파일이 왔나 보다지 내용을 안 읽어요. 애들이. 아니 그 내용을 한번 지금 읊어줘. 왜냐면 지금 우리 그 후배들이 그 박사님 전화기로 제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제가 읽어드릴 수 있어요. 이거 외우진 못해요. 그래? 아까 그
이야기 아파트 단지가 보이네. 아무리 단지가 많아도 저게 수없이 많이 저 단지가 덜이 많아도 내 아내보다 저 아파트가 내 아내만 못하리. 저 아파트 2단지까지 포함해서 저 모든 아파트가 저렇게 많이 있어도 내 아들 딸만 못하리.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왜 이 순간 저 아파트와 내 자녀, 내 마누라를 비교하는 못된 남편, 나쁜 아빠가 되었나. 또 그 다음엔 반성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사실 그 생각조차 안 해야 될 일이다 하고 이제 반성을 하는 건데, 사실 솔직히 이제 어찌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순간적으로는 한 뭐 100억짜리 아파트 준다면 뭐 마누라도 버릴 수 있고 뭐 이런 착각에 빠진단 말이지. 근데 그거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거지. 그렇지. 이것도 철학인가요? 네, 그럼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철학 박사님 앞에서 한 말씀 여쭙는 게, 이게 철학인지 모르겠는데 이 삶의 어떤 가치를 얘기할 때 저렇게만 이 나라를 다 준다고 그래서 그럼. 내 마누라와 내 자식이 달라지는 건 아니지. 그럼요. 예, 그 자체로 소중한 그런 자식이고 가족이고 마누라고 배우자다. 이제 그런 생각에서 이제 그 시를 적었어요. 형님이 아까 점심 드시면서 슬쩍 비춰주신 게 시상이 떠올랐어. 동탄을 쭉 가는데, 동탄 일지구지? 네. 동탄 일지구를 쭉 가는데 어마무시한 아파트들이 보인다. 하나하나 생각해보니까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물질적 가치는 높아 보인다. 아무리 그렇다 한들 우리 사랑하는 아내만 못하다. 그리고 조금 더 가는데 2단지가 이지구가 보인다. 이제 동탄 이지구. 동탄 이지구가 쫙 보이는데 여기도 더 빛이 나고 더 높은 아파트들이 새 아파트가 보인다. 아무리 그렇다 한들 뒤에 있는 우리 자식들만 못한 것이 다.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너무너무 그게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형님은 진짜 대단한 분이다. 아니, 제가 써놓고도 제가 놀랐어요. 아니, 내가 이런 생각을, 신이시여 저에게 이런 재능을 주시다니. 자화자찬이지만 그랬어요. 진짜 형님은 참 대단하신 것 같아. 그리고 또 그 짧은 시간에 그거를 차를 세우고 그 시상이 떠오른 거를 그대로 또 적어가지고 놨다는 거. 그것도 얼마나 한 성실성이죠. 그건 참 제가 참 한 거 중에 참 잘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이 좀 많이 간 것 같은데. 평소 어떤 형님이 그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후배들, 그다음에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는 아주 큰 정말 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하고 싶은 게 더 있는데요. 우리 요즘에 공무원들 이렇게 퇴직률이 높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제 한때는 뭐 구급 공무원 뭐 연봉이나 월급이 뭐 기초상 뭐라지 기본 보수에 못 미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건 최저임금인가 뭔데 일시적으로 그럴 수는 있죠. 이제 워낙 우리 이제 공무원 수도 많고 국가 예산도 있고 이제 지방도 예산이 어려우니까. 그러나 이제 그거는 일시적인 것이고, 그 구급 공무원이 그래서 구급 공무원이 한 뭐 몇 년 내에는 우대 승진해서 이제 당연히 8급이 되고 또 7급이 돼서 뭐 요즘에도 인사기록 보면은 뭐 9년 차에 뭐 7급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의 그 공무원으로서 이제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지. 지금 현재 9급 2호봉이 내 공직의 전체는 아닌 건데, 이게 힘들다고 그만두는 그 후배 공무원들이 가끔 있어서 안타깝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의 위기에 대해서는 이게 정말 기회가 닿으면 따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정말로 공무원의 시에 뭐 국장이든 과장이든 계장이 있으면 그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게끔 후배들이 조금 밀어줘야 되는데, 요즘 공직 사회가 왠지 그냥 나는 뭐 여기 뭐 7급이니까 내 7급만 하고 나는 6시 되면 퇴근하겠습니다. 뭐 5시에 일을 하자고 얘기를 하면 1시간 하다가 퇴근 시간 됐으니까 내일 하겠습니다. 뭐 이런다면 우리 공직 발전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힘드시지만 후배 공무원들이 좀 힘을 내서 그냥 그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서 봉사한다고 하는 어떤 사명감은 좀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최고의 말씀이십니다. 저도 공직자들이 일찍 들어왔다가 일찍 나가는 걸 보고서 여기서 하나 찍어가지고 올렸던 기억이 있는데, 한 5년 이내에 퇴임하는 이제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친구들이 한 30%좀 된다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적은 숫자는 아닌데, 공직이라는 게 적어도 한 10년 정도는 하고 나야 이제 그때부터 공직에 대한 어떤
사명감, 자부심 뭐 이런 것들이 생기고 소명의식도 생길 수 있는 건데 그걸 못 기다리고 그냥 단순하게 기업에 자기 동료 아니면 자기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특히 이제 기업도 막 초인류 기업 이런 데 들어간 친구들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자기가 왠지 막 열등의식을 느끼고 막 이런 걸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렇게 하지 말고 공직은 공직자답게 그냥 움직여 가면 그게 정말 자기 사명에 딱 맞는 일인 건데 그걸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빨리 그만두면 그만두고 나중에 보면 자기랑 또 같이 근무했었던 친구들이 막 옛날에 이제 막 한 계장되고 또 과장되고 이러다 보면 이제 그때 후회하는 거예요. 그럼 벌써 나이가 뭐 40대 중반, 뭐 벌써 50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와야 후회하는 거고 요즘에 또 세상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제 다시 이제 공직의 가치가 또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그렇죠. 제가 화성시청에 기회가 닿아서 신규 공무원 그 강의를 2시간 한 게 있었어요. 그때 제가 키워드로 얘기한 게 뭐냐면 네. 이제 그 남성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제 군대 갔다 오다 보니까 한 1년 좀 늦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여성 공무원들은 이제 대학 졸업하고 바로 뭐 이제 대학 재학 중에도 공무원을 들어오니까 바로 이제 그 승진이 돼서 8급으로 근무하고 그다음에 2년 후에 들어온 남자 동갑내기 남성 공무원은 이제 9급으로 근무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신규 공무원 중에 이제 남성들이 몇 있더라고요. 요즘엔 여성 공무원 비율이 높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 공무원 들어가서 이제 근무하면서 옆에 좀 이렇게 호감이 가는 여성 공무원이 있거들랑 급수 따지지 마라. 자기 본인도 조금만 지나면 금방 8급이 된다. 그러니까 급수 따지지 말고 이제 마음에 들면 사겨라. 그런 얘기도 하면서 그 두 번째 얘기한 거는 뭐냐면 내가 지금 9급이든 8급이지만 마음속으로는 한 급 높여서 일해라. 월급은 8급으로 타더라도 내가 마음속에 일은 7급으로 일해라. 뭐 그런 말 했더니 굉장히 그 공감을 갖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례가 있었는데 하여튼 공무원들이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아니면 또 시대적 소명 또는 사명감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이라는 그 이름에 부합된 생각만 가져도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을 텐데.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우리 선배님들이 많이 이렇게 일러주시는 거. 이렇게 이제 형님처럼 정말 모범적으로 공직생활을 하신 분들이 다양한 어떤 교육? 우리 공직의 교육이라는 게 30% 정도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통해서 끊임없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일러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매체도 일종의 이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뭐 제도권에서 하든 뭐 제도권이 아닌 데서 하든 하여튼 형님은 어떤 형태로든 모범이 될 수 있다,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공무원들한테 또 하나 이제 민원인을 대할 때 시민을 모실 때 친절해야 된다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뭐 따져 물을 수도 있겠죠. 뭐 공무원이니까 무조건적으로 봉사냐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제가 거기서 포인트를 드리고 싶은 게 우리 공무는요 독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라면이나 다른 무슨 뭐 음료수는요 여러 마트든 백화점이든 구매할 곳이 많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 행정도 일부 온라인화 돼서 일부는 이제 뭐 자동차 등록이나 주민등록 인감 이런 것은 이제 다른 기관에 가서도 발급할 수 있지만 뭐 건축 허가라든지 뭐 농지 환경 뭐 복지 보건 이런 분야는 다른 데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사는 동에 내가 사는 구청에 우리 시에 가서만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담당자가 불편하게 하면 이 민원인은 다른 시에 가서 하소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은 독점이기 때문에 그 일은 나만 하는 거기 때문에 오시는 모든 분을 고객으로 모시고 친절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은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제가 노동운동 했잖아요. 그러셨어요. 노동운동을 이제 그래도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했는데. 아니, 위원장을 12년 하셨다고 그러신 거잖아요. 13년 했는데. 13년, 예, 그 한 20년 가까이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노동조합 간부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해. 또 위원장은 제대로 역할을 못 해. 그러면 노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른 노조가? 복수로 만들어지는 갈라지죠. 거예요. 그러면 정부도
대통령이 못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대통령 또 하나 만들 수 있는 거냐? 그런 얘기 하는 거야. 그 하나 그럼 정부 또 하나 만들어. 그럼 또 만들어갖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 막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야. 역사적으로는 조선 시대에는 이제 하늘의 태양은 하나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부적으로 그런 게 많죠. 뭐 시장도 그러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야 시장 하나 더 뽑아갖고 복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니,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시장도 그렇죠. 일하셔야 되고 공무원도 근무해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정말 그 공복이라는 마음으로 결국 그 세금 갖고 우리가 다 운영하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퇴직했으니까 이런 말 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현직은 거지. 어렵죠. 현직했을 때 이런 말씀드리면 또 욕 바가지로 먹죠. 마음속에만 있죠. 왜 거기다 또 근데 퇴직해 보니까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많이 보이죠. 이제 그 공직이라는 게 뭐 한두 끝도 없이 가는 것도 아니고 일정한 때 되면 퇴직해야 되는데 이제 그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조금만 관심 가지면 당연히 주민들 위해서 봉사를 정말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 언론 관련된 거를 그 뭐 따로 언론에 대해서 저는 이제 언론 그러면 또 할 말이 많아지는데요. 제가 이제 흔치 않은 친언론 공무원이다 뭐 이런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언론의 어떤 행정에 대해서 뭐 경기도청이나 수원시청이나 화성시청이나 용인시청 뭐 제가 근무했던 동두천시청, 오산시청 다음에 하여튼 우리 30개 시군과 경기도의 행정에 대해서 언론이 비판을 했을 때 그 해당 부서의 공무원들은 늘 이제 억울해하고 속상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직에 있을 때도 와서 따져 묻기도 하고 뭐 이거 기자가 잘못 내는데 따져야 된다고 그랬을 때 제가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그 기사 내용이 틀렸냐 다르냐. 이게 틀린 거와 다른 거는 이게 다르게 보이는 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틀렸다는 것은 잘못 표현한 것이고 다른 것은 견해와 입장이 다른 거죠. 그런데 기자들이 쓴 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부서의 생각과 다른 경우가 많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표현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리고 이제 그 부서가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은 슬쩍 밀어놓고 언론이 봤던 약간 좀 비판적인 시각이 강조되다 보니까 이건 나쁜 기사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데 그건 아니다. 그 기자의 입장도 생각해봐라. 그리고 내가 편집 회의부터 거기에 취재하는 그 기자들의 입장을 들어봐서 아는데 이 기사가 나기까지 그 행간에 엄청난 고민이 숨어 있다. 이 기사 내용에서 더 강하게 비판할 수도 있었는데 약하게 한 것도 있고 또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지만 이건 잘못됐다고 강하게 비판한 것도 있다. 그러니 언론인도 똑같은 우리 같은 시대에 사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나쁜 것만 하겠느냐. 그러니까 언론인을 그 입장으로 좀 같이 역지사지해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시키고 그랬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막 처음에 와서는 막 그냥 화를 내고 따진다고. 그런데 그러면 이 기사가 어디서 어디까지 틀렸냐 그랬더니 우리는 이렇지 않은데 기사는 이렇게 좀 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다른 각도로 썼다. 뭐 이런 거지. 절대 언론이 그 반대로 쓰진 않는다. 틀리게 쓰지 않는다. 다르게 표현할 뿐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언론인들하고도 지금도 뭐 퇴직한 지 거의 뭐 몇 년 지나도 그 원로 언론인들은 가끔 전화도 주시고 야, 그거 참 이 계장 그때가 참 그 언론이 재밌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언론에 교류하고 있고 그런 그 후광으로 제가 개인적인 뭐 지금 아까 책 썼던 것도 뭐 30권, 40권 이렇게 가끔 이렇게 이제 한 30권째, 40권째 하면 제가 이제 이렇게 스스로 경험이 있으니까 자기 자화자찬 보도를 만들어서 이제 그 인터넷 신문 쪽에 메일로 보내면 바로바로 이제 기사를 잘 내주셔가지고 언론이라고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언론 부서에서 이제 굉장히 오래 계셨잖아요. 네. 언론관, 그 언론이 왜 필요한지, 그 언론이 필요한 이유는 뭐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직필정론이라고 하고 또 사회의 경종을 울리는 목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썩지 않게 보관하는 소금이라고 하는 언론의 어떤 사회적 표현에서의 기능성도 있긴 한데 제 경험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긋나지 않게 바로잡기 위해서 행정을 비판하는 기능 그리고 행정 대신 도민에게 알려주는 기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비판적 기능은 공무원들이 정도를 가라고 하는 이제 이 사회적 궤도 직필 정론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일부러 신문에다가 광고를 내거나 아니면 공문서를 보내서 알리려면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신문이나 인터넷이나 방송에 한번 나가면 아주 다수 시민 국민들이 그 시책을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행정과 언론 또 정치와 언론은 늘 상생 관계에 있고 서로 도와가는 관계에 있다. 그런데 이제 그 속내에서 불편한 일을 겪는 것만 이렇게 표현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 화가 나면 이제 언론도 필요 없다, 뭐 정치도 잘못한다 이런 비판을 하시지만 정치도 필요한 거고 언론도 반드시 우리 사회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이 참 이게 지나치면 문제가 되고 또 없어도 문제가 되고. 네. 언론이라는 게 나방이다. 네. 예, 나방이 등잔불에 가까이 가면 타 죽고 너무 멀어지면 얼어 죽는다. 이제 그래서 불가근 불가원 뭐 이런 네. 말 하시는데 뭐 언론을 모두 그렇게 취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큰 그림에서 보면 언론과 친밀하게 지내는 공무원들이 좀 이렇게 발전적인 부분도 있더라. 뭐 다는 아닌데 공무원들은 그렇죠. 네, 제가 공무원들은 느끼기에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게 몇 계시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 도에도 이제 그 간부 공무원들은 그 공보실과의 이렇게 소통 없이도 이렇게 몇 분 언론인들을 자기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접촉해서 이렇게 우군으로 하는 간부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거는 필요한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정권은 차원에서도 옛날에는 그 홍보만 전문으로 하는 그 부처 중에 하나 있었잖아요. 문화공보부? 네, 네, 문화공보부, 뭐 국정홍보처, 네, 공정처 있었죠. 이렇게 그만큼 이제 그게 우리 조선시대 때도 뭐 그 언론이 다 있었고, 그러니까 예로부터 다 있었는데 그게 이제 지나치면,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하도 막 가짜가 많다 보니까 이제 가짜가 이제 탐치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막 팩트 체크한다. 어떻게 팩트 체크한다는 얘기 막 나오고, 뭐 진짜 뉴스다, 뭐 가짜 뉴스다. 참 범람하는 혼란하죠, 혼란해. 그리고 이제 그 인터넷 기사나 언론 기사가 자꾸 이제 이렇게 자극하는 제목 또는 뭐 큰일 난 것처럼 제목만 보고 들어가면 그냥 이게 어떤 게 광고성이고, 특히 저도 지금 좀 불만 있는 게 무슨 연예인들 기사를 그렇게 써요. 근데 그냥 뭐 프로그램에서 아우 뭐 저의 이상형과 비슷하세요 뭐 이 정도 얘기를 가지고 여긴 마치 두 분이 무슨 사귀는 것처럼 제목을 뽑더라고. 사진을 나란히 붙여가지고. 근데 이제 그 기사를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은근슬쩍 그 낚시죠. 탤런트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나 뭐 드라마 홍보하는 건데 그거는 조금 이제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언론이고, 이제 우리 그 국민을 위해서는 정말로 정확한 보도를 해주는 게 언론의 책임이 있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아까 직필 정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정론 직필 이렇게 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직필이 먼저 돼야 돼. 정론이 먼저 돼야 돼. 뭐 닭과 계란이죠. 둘 다 중요한데. 정론이 되고 직필. 그러니까 언론이 만들어지고 바르게 써야 되고, 네, 바로바로 써야 되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내공이 쌓이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구독자가 없어지는 거지. 지금 말하자면 이제 옛날에는 신문을 전부 사서 봤지만 지금은 뭐 다 이제 구독해서 보는 거니까. 아무튼 우리가 언론을 멀리할 수도 없다. 우리 공직 후배들 입장에서 보면 언론을 멀리할 수는 없어요. 어떤 형태로든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과 만나는 거니까 이렇게 벗어날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글 쓰는 거, 공직자들은 뭐 당연히 뭐 문서 쓰려면 당연히 글을 써야 되니까 그런 글 쓰는 거를 공무원들이 싫어해서 어떤 행사를 이제 담당하라고 그러면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럴 때 그러면 그 기관장 연설문하고 행사 진행 시나리오는 써줄게. 그러면 다 한대, 나머지는. 그게 아주 피곤하긴 해요. 네, 근데 정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설문은 이거 실무자가 써가지고 계장, 과장, 국장 뭐 다 이렇게 올라가면 그때마다 바뀌니까요. 형님이 공직사회에서 출세하신 분 중에 한 분인데, 출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 이런 것이 이제 글쓰기의 달인이 돼서 적자 생존에 아주 모범 전형
이런 분으로 계셨기 때문에 성공을 크게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로 지금 계신 분들은 반드시 적자 생존으로 항상 적는 버릇을 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형님도 아마 지금 이렇게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또 머릿속으로 다 또 그려가지고 집에 가서 또 쓰실 거야. 그래갖고 나중에 또 책 쓰는데 또 네, 방송이 오늘 이제 되지 여기 않을까. 그 김영 목사님하고 같이 이런 얘기를 나눴다. 술술 써면 그걸 이제 쭉 또 이제 네. 써 놓으시면 또 그거 한편에 또 하나의 또 장르가 되고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 이제 하다 보면 한 권의 책이 또 나올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100권 쓰시게 되면 그 안에 한 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정말 이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70세에 70권을 쓸 목표를 가지고 있다. 네. 이제 인생 70 고래이다. 뭐 그래서 사람이 70을 살기가 참 쉽지 않다. 뭐 그런 뜻이라고 제가 아는데 지금은 뭐 100세 그 어디 그 이제 가보면 그 고인께서 뭐 98세 그러면 아유 2년 더 사시지. 뭐 100세 그러면 또 더 건강하시지. 뭐 이런 생각이지. 뭐 90세 그러면 억울한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다면 뭐 건강관리 잘하고 가면 혹시 80에도 제가 키보드를 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참 형님 정말 그 열정은 정말 우리 후배들이 정말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형님의 장점 중에 하나가 굉장히 겸손하시고 그 다음에 자신을 최고로 낮추는 하루에 뭐 108번 요즘은 잠깐 이제 틈틈이 하신다고 힘들어서 그러는데 못하겠어요. 108배를 5년? 8년. 8년. 네. 8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했다는 매일 거 아니에요. 했어요. 예. 그렇게 단련이 돼서 그러신지 항상 상대를 높일 줄 아시고 본인이 정말 공직에서는 최고의 공직자가 됐을 만큼 높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낮추시고 그런 마음은 누구나 쉽지 않거든요. 일반 여기 동장 뭐 국장만 돼도 막 구청장만 돼도 어깨 막 뽕 들어가고 막 이러는데 뭐 그런 정도가 아니죠.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겸손하고 이런 태도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정말 본보기로 정말 최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 많이 좀 시간이 지나간 것 같은데 그 조금 좀 편한 걸로 해서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형님 말씀 듣다 보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죠. 뭐 2박 3일 해야 조금 할 정도인데 그 우리 형수님 그 말씀하고 우리 그 쌍둥이 자녀 있잖아요. 그 얘기를 좀 부드럽게 좀 해보시죠. 네. 이제 집사람을 만난 것은 이제 제 일생에 아주 소중한 일이고 형수님 의식해가지고 네, 좋은 말씀 하시고. 근데 이거는 다른 남편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정말로 이게 그냥 가식적으로 꾸민 얘기여도요. 네. 그 말을 실제로 했다는 거를 그 부인들이 보시면 좋아하세요. 그 앞에서는 아우 창피하게 뭐 저러냐고 저 신랑 이렇게 창피하게 저러고 그러지만 이제 화장실에 가서는 혼자 웃고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공감됩니다. 집사람하고 이제 만나서 그 결혼을 했는데 이 여성들은 참 많은 걸 기억하는 게 만난 지 365일 만에 결혼을 했대요. 결혼을 제가 11월 9일 그 결혼 기념일인데 그게 이제 11월 전년도 11월 8일 날 우리가 처음 만난 거래요. 제가 이제 어떻게 사무실에서 이렇게 우연히 이제 얼굴을 보게 돼 가지고 아주 그 예쁘고 날씬한 그런 이제 모습에 반해 가지고 이제 우리 지금 차 한잔 마시자. 그래서 이제 수원 남문에 보건다방, 모건다방 이렇게 이제 여러 개 다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방에서 만나고 그랬었는데 그 위기가 있었죠. 어느 날인가 한 뭐 몇 달 만나고 몇 달 지난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2개월 만에 결혼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니까 한 뭐 3개월, 4개월 됐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날 저녁에 만나기로 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지만 1시간 반을 기다렸죠. 핸드폰이 없던 시절, 삐삐가 안 되는 시절이고요. 이게 이제 집 전화도 모르지. 당연히 뭐 집에 전화가 없을 수도 있고 당시는. 근데 연락할 길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1시간만을 기다렸다가 쓸쓸히 집으로 왔죠. 그리고서 다음 날에 이제 사무실에 출근해서 이제 거기는 행정전화가 있고 일반 전화가 있으니까 전화해서 이제 복도로 나오라고. 예. 그때는 이제 그 몇 개월이 반말할 정도 나이니까 나오라고. 그래서 이제 3층, 저는 2층 사무실, 집사람은 3층 사무실에 이제 있었는데 그 이제 복도에서 만났. 내가 올라가야지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때는 제가 갑이었어요. 지금은 을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가서 서로 이제 쫙 이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거나 뭐 3층은 먼저 가는데 눈을 부라리고 이제 화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어저께 왜 안 났냐고 그랬는데 한참 둘이 있는데 집사람도 이제 1시간 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번지수가 서로 예, 틀렸나? 그래서 뭔 소리냐 그러고 이제 서로 이제 그러면 마음을 진정하고 물어봤더니 모건과 복원이었어. 발음이. 예. 그래서 한 사람은 모건에 있었고 한 사람은 복원에 있었고 서로 화가 났었거든요. 이게 드라마로 찍었다면 카메라가 여기 비치고 여기 비치고 여기 비치고 그러면서 이제 드라마가 끝났을 건데 하여튼 그런 일도 있었지만 그래서 더 친해지고 그래서 이제 결혼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 결혼해서 얼마 이제 후에 이제 우리 쌍둥이를 갖게 됐죠. 그래서 이제 임신했다고 좋아했는데 그렇게 초음파 사진에 이 점이 2개가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쌍둥이인 줄 알았고 얼마 지나서는 이제 그때는 알려줬나? 대략은 아마 성별 구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쌍둥이를 낳았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행복한 날이었고 그래서 이제 임신하고부터 그 일지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일기는 이게 습관성이니까 적자 생존이니까 이제 집사람도 쓰고 저도 이제 뭐로 이제 뭐 영수증, 병원 영수증 이런 거 지금도 다 집에 앨범에 있어요. 애기들 이렇게 나면 손목에 띠지 있어요. 요것도 조심스럽게 띄워가지고 앨범에 붙여놨어요. 그 얘들이 한 15살 이쯤에서 그걸 보고 이게 내가 태어났을 때 손목에 걸었었던 거다. 그러니까 신기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육아일기가 이런 그 바인다북으로 지금 122번째 집에 이제 써서 이 정도요. 예, 아마 여기 지금 이 박사님 요 서재 2개, 예, 요거의 반 정도. 그러니까 몰면은 한 칸 정도의 이제 그 육아일기를 지금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공직 근무할 때마다 있었던 것들을 해서 했고, 그래서 쌍둥이 남매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경기도청에 근무할 때니까 기네스 행사를 했어요. 이 기네스가 외국에서 왜 그 기록 세우는 거 적어주는 건데, 경기도니까 경기도 기네스라는 타이틀로 경기도의 최고 기록을 이렇게 모으는 행사를 했는데, 그때 뭐 자동차 트럭 40년짜리, 그 다음에 아홉 남매 나신 분, 지금은 11명 났대요, 용인에. 예, 그분 뭐 해서 한 10몇 건이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20년 육아일기. 예, 기네스 트로피도 받고, 그렇게 해서 우리 애들을 키웠어요. 그래서 지금도 애들이 30살이 넘었는데, 이 얘기는 좀 처음 들어요. 집사람은 완전히 무슨, 지금도 애들이 어린애인 양 취급하는 게 있고, 어른이니까. 그게 습관이 되니까, 이제 그 애들한테 적용했던 얘기를 저한테도 적용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 뭐 이렇게 가을 날씨에 자식 생각. 내가 이 박사님 만나러 여기 온다고 이제 그랬더니 여기다가 잠바 입고 하라는 거야. 그래도 좀 깔끔하게 양복 좀 폼 좀 잡으려고 하는데 여기다 잠바 입으래. 그래서 아니 나 안 춥다. 그러니까 모든 게 본인 기준이고 모든 게 애 키우는 기준이 돼가지고 제가 다시 애가 되고, 옛날에 그 이제 연애 시절에는 제가 가불이었는데 요새는 을갑으로 살고 있다. 근데 뭐 누구나 남편들은 다 갑에서 을로 가는 게 가장 행복한 일이다. 맞아요.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형수님이 형님한테 아직 그 콩깍지가 있는 것 같아. 느낌인데, 제 느낌. 그런지 걱정이 되는 거죠, 상당히. 그러니까 뭐 오늘 점심은 뭐 먹었냐, 오늘 김혜영 박사님하고 점심에 뭐 먹었냐, 뭐 커피를 뭐 마시냐 다 물어봐서, 아니 그런 거 자꾸 물어봤더니, 아니 점심에 뭐 먹었나를 봐서 저녁 메뉴를 결정한다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당신 영양사요. 콩깍지가 역시 확실히 있으시네. 아이고. 고맙죠, 뭐 늘. 오늘 그 우리 공직사회의 신화로 불리는 이강석 형님을 모시고 이렇게 뭐 정말 이만큼 just a leader 광석형이 이만큼이라면 정말 이만큼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 이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 이런 분도 계셨다라는 걸 조금 일러드리고, 그 다음에 공직의 후배들이 이 모습을 보면 정말 나도 저런 분처럼 멘토로 삼아서 열심히 나도 살아야겠다라는 약간의 그 바람. 뭐 100명 중에 1명이라도 그런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자리가 정말 의미가 있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형님 뭐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거 있습니다. 이제 그래도 하여튼 뭐 40여 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나중에 한 번 더 박사님이 기회를 주시면
이제 우리 아까 조금 언급하다 말았던 공무원들의 어떤 미래 발전적인 전략, 동장 잘하는 이야기라든지 또는 공직 상황 내에서 제가 경험했던 그 의전, 잘하는 의전이든 뭐 큰 의전이든 의전은 뭐 크고 작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이야기도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저 한번 좀 말씀을 드릴 공직자들 싶은- 대상으로 네, 한번 네. 나중에 시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다음에 또 뵙는 시간 제가 만들도록 이런 하겠습니다. 출연 경험이 좀 부족해가지고 좀 이렇게 말을 좀 제대로 아니, 잘 못한 것 자연스럽게 같아서 잘하셨어요. 자연스럽게 하여튼 다음번엔 잘하셨습니다. 더 좀 신경 써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